저희가 어떤 수리적인 그런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또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목표 달성 방법 기억.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임호준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감독님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나우타운 연출한 이윤동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급회정 연출한 조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당의 사연 연출한 이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카메라 뒤에 이제 서는 게 좀 익숙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대신 배우님께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시는 분이신데, 카메라 앞에 서시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영화를 이제 같이 보는 것도 충분히 적응을 잘 하시는지, 아니면 또 본인의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들은 좀 어떤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출연한 작품에서 스크린으로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항상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내가 저렇게 연기를 했었다고, 왜 저렇게밖에 안 했, 연기를 왜 저딴 식으로 했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후회가 항상 남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쉽고 매번 매 작품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영화라는 게 배우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독님의 예술이라 생각하고 또 종합 예술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지점보다 더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제가 연기했던, 생각했던, 의도했던 어떤 연기들이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좀 다른 어떤 정서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항상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도셨다라는 걸 내가 진작에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그런 정서에 맞는 더 적절한 연기를 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으로 항상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모가 많으신 배우님이라고 뭐 이 바닥에서는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작품들의 수를 다 합치면 몇 편 정도 그냥 셀 수는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제가 한예종 졸업 단편을 찍었었는데 그게 최근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23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0편째 작품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중간중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았던 작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새 작품은 배우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230여 편의 작품 중에서 특별하게 이 세 편의 작품을 좀 선정하신 셀렉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를 주연으로 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물론 모든 작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더 제가 더 각별하게 애정을 쏟았던 작품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제에서 많이 소개가 되질 못했어요. 물론 영화제에 갔던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일단 컸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주연이라면 작품의 한 50%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제가 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번 작품에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봤던 세 작품 다 굉장히 저는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한 영화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반대로 감독님들께 한번 여쭤보죠. 이 영화를 오늘 상영회 영화를 선정하신 분이 배우님이시라면, 이모준 배우님이시라면 그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이모준 배우님을 캐스팅하신 이유라든가, 혹은 또 이모준 배우님만이 또 갖고 계신 매력이라든가, 혹은 또 뭐 작품 하시면서 좋았던 점, 혹은 나빴던 점, 이런 것 좀 이모준 배우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홍준 선배님은 사실 두 번째 같이 하는 건데요. 이번 어나더타운을 소개시켜드렸지만 그 전에 손이 많이 가는 위미라고, 그때는 주연이 아니어서 이게 소청을 못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작품째인데, 사실 캐스팅 비하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 알던 사이고 어떻게 연기하실지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현장에서도 캐릭터 면에서는 소통을 많이 했지만 만들어 갔다기보다는 그냥 전적으로 맡겼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냥 선배님도 너무 많은 작품을 해왔지만은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미소가 의심치 않았고, 현장에서도 새롭게 하셨어요. 계속 제가 알던 이모준 선배님이 아니라 또 다른 캐릭터를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어나타운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230편 중에 3편에 제가 들었다는 게 아주 아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예. 일단 그렇고요. 사실 이제 그 표정에 이제 이모준 배우님을 이제 캐스팅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 후배 중에 이제 그 후배 영화 상영회에서 이제 그 COPR이라는 독립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GV 같은 걸 잠깐 했어요. 그때 이제 호준 배우님이 이제 멜로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 좀 머리에 좀 남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제 영화가 멜로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하여튼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제 머리에 딱 들어왔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작품을 워낙 많이 하셔서 맨 처음 뵌 거는 이제 제가 조연출하는 작품에 오디션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하기로 너무 감독님은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일정 워낙 다작을 하시니까 일정 문제로 이제 약간 틀어지고 다른 분이 되고, 그렇게 그냥 뵀던 인상이 좋았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 한 1년 정도 뒤에 제가 영화제를 갔는데, 물론 다작을 하셔서 그 영화제도 오셨고 이제 영화제에서 뵈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다음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니라
호르몬 문제로 젖이 나오는 아버지와 여고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를 선뜻해줄 중년의 남자 배우를 찾는 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영화제에서 그걸 보다가 이제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어떤 거 하세요? 그럼 뭐 다음에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걸 딱 본 거죠. 혹시 노출도 가능하시냐? 그리고 뭐 괴상한 걸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리오를 보내드리니까 너무 흔쾌히도 수락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작품을 제가 졸업 영화로서 찍어야 됐는데, 그 우연치 않게 이 악당의 사연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고, 때마침 또 이 역할이 중요한 배우 역할이고, 되게 우연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모준 배우님의 사실 비주얼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느와르에는 사실 잘 안 어울릴 수 있는 비주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택 캐스팅하신 이유가 또 저는 되게 무서운 얼굴이라 네, 제가 봤던 작품들 워낙 많이 하셨지만, 제가 봤던 작품들은 되게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깡패처럼 나온 작품도 있으셨고, 약간 까칠하게 나온 작품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저는 약간 좀 센 캐릭터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많은 작품들을 했다는 건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던 배우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캐스팅 되시는 데는 본인이 이제 비주얼 배우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뭐 아니다 연기력으로 난 승부 보는 정통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본인 좀 어떤 배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비주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제 이미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선한 이미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각도에서는 또 되게 악한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의적인 어떤 그런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그런 악역도 되게 많이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봤던 새 작품의 이제 새 인물들이죠. 새 인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론 다르면서도 뭔가 공통된 부분이 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200편이 넘는 작품들을 하시면서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인물을 분석하고 작품을 촬영하면서까지 그 이제 연기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단계까지 뭔가 자신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뭐 원칙이나 혹은 뭐 상기하는 지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다른 배우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단 시나리오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캐릭터가 또 얼마나 매력 있고 뭐 임팩트가 있고 보다는 시나리오가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나 어떤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시나리오가 제가 느꼈을 때 좋았던 작품들은 결과도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결과나 성과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배우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나리오를 항상 좀 시나리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항상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시나리오를 받고 난 이후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 인물 사실 연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인물에 사실은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배우님께서는 또 어떤 과정들을 좀 겪으시는지. 뭐 맞아요. 사실 뭐 메소드 연기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메소드 연기를 좀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인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연기라는 게 이게 과연 뭔가 내가 물론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서 어떤 걸 느끼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라는 거는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런 삶을 살아보고 뭐 어떤 그 실제 인물을 만나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쨌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이제 여러 작품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매 작품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많은 작품들을 내가 최소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배우로서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한번 우연찮게 그 인터뷰 기사를 봤었는데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유미 배우님이시라고 그 배우님이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드라마 현장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되게 애절하게 울어야 되는 오열을 해야 되는 장면이었었는데 감정이 그때 마침 막 그 외부 촬영이었고 날씨가 엄청 변덕이 심하고 막 비도 오고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소음도 엄청 심하고 또 주변에서는 팬들이 막 응원하는 소리도 막 들리고 하니까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 NG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었대요. 그 NG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딜레이도 엄청 많이 나서 되게 미안하고 되게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었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냥 어쨌든 슛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모르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자기가 연습한 대로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눈을 스치고 갔대요.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게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난 거죠. 근데 그게 화면에 담겼을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막 감독님도 오케이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막 주변에서 막 너무 연기 좋다고 박수 쳐주시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어쩌면 연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황과 그러니까 상황만 믿고 상황만 속지하고 그냥 그 현장의 촬영 현장의 공기의 흐름만 내가 느끼면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을 때 때로는 그 연기들이 그 장면에서 적절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래서 연기라는 게 배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명과 촬영의 어떤 호흡이나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장면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배우의 연기가 진정성 있게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연기라는 것은 저는 좀 어쩌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여러 번 듣게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단어인 것도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희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악당의 사연 같은 경우에서도 진정성이 사실 소통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진정성은? 글쎄요, 제가 저거를 18년도에 찍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저런 현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진정성 있게 뭔가 열심히 하려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시받거나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되게 굉장히 슬픈 일이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품을 찍게 됐는데 4년이 지나고 저도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진정성이란 거에도 결국 말하신 것처럼 되게 답이 없는 거고, 진정성을 가진다고 해서 또 답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요즘도 많이 하는 고민인데, 진정성을 가진다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조차 그 지점에 대해 아직 답은 못 내리겠고, 대신 그냥 이 작품을 보면서 한번 왜 이 세상은 이럴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당의 사연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뭐 겪거나 혹은 아 저럴 법도 하겠구나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연출하고 배우야말로 진짜 서로 가장 의지하는 상대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혹시 그 연출들하고 부딪힌 적이 있는지, 혹은 연출들에게 나의 진정성에 가로막힌 적이 있는지, 또 그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악당의 사연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영철이라는 인물이 하는 마지막에 자기가 대사를 하겠다 즉흥적으로 그러면서 대사를 하는 장면에서 그 대사의 내용들이 사실은 감독님이 쓰셨던 시나리오에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대사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독님하고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서로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감독님이 일단 제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또 감독님이 또 어떤 지점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정말 영철과 그 감독의 대화처럼 그런 대화들이 실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감독님 마지막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찍고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찍자고 정말 그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대사로 옮겨졌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또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또 대상들이 배우하고 연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표정을 아마 같이 준비하시고 얘기하시면서 이 주인공이 욕망하게 되는 혹은 이제 뭐 선망하게 되는 그 대상이 이제 바다와 빨간 원피스의 여성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또 그의 정체가 또 항상 계속 불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실 이제 관객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왜 그 욕망이 뭘까, 욕망의 정체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인공이 욕망하는 그 대상은 왜 그렇게 재현이 됐는지, 혹은 또 그것들을 얘기하실 때 배우로서 그 대상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셨는지 먼저 이제 조항기 감독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그 욕망하고 이제 이성 사이에 이제 고민하는 어떤 그런 인물을 일단은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그 욕망이라는 게 그냥 뭐 일상으로부터 탈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뭐 강요한다기보다는 이제 배우님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어떤 그 40대, 50대 이제 무거운 가장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욕망과 이성 사이에 이제 고민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영문 제목이 이제 에고라 그래요. 제가 에고로 영문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드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는데, 그 이드는 이성을 뜻하는 거고 슈퍼 에고는 초자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자아거든요.
그 욕망과 이성 사이에 고민하는 인물, 하여튼 그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연기는 뭐 저는 사실 캐스팅이 다라고 생각하고 맡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임호준 배우님은 저기 연출님께서 뭐 이드와 에고를 막 얘기하실 때 다 이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일단 그런 지점에 대한 설명은 아마 편집 과정에서 그 얘기를 제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어떤 가장의 어떤 무게라든지 혹은 현실을 좀 회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라든지 혹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성적인 욕망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칫 그게 좀 때로는 어떤 관객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결국은 또 감독님도 그러면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욕망이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답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현실과 꿈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을 내가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욕망으로서 하나의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내가 연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도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네. 어쨌든 연출은 감독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제 어나더 타운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면 어나더 타운이 굉장히 뭔가 굉장히 중의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거 있고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부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도 했다가 또 고립이라는 느낌도 들었다가 또 오늘 또 보는데 단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한 공간이 좀 그런 특수성들을 되게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또 그 공간에 놓인 인물이 굉장히 연기하기 힘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배우님에게 디렉션을 또 어떻게 주셨는지 그렇게. 네, 말씀 주셨듯이 사실 처음에 호준 선배님과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처음부터 끝까지 선배님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데 이게 사실 샷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풀샷과 롱샷이어서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연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는 사실 동선이나 어떤 호흡 이런 리듬 정도만 조금 확실시하려고 했고 나머지 어떤 감정선이나 이런 걸 잡는 거는 아직도 전 호준 선배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게 하거든요. 근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절해 보여서 화면과 그 공간과 그 합이 적절해 보여서 저는 그걸 너무 신경 썼고 이제 연기적인 어떤 몰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배님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니터나 카메라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재현하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들이라면 배우님께서 사실 그것들 이제 재현하거나 표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저런 어나더 타운 같은 윤동기라는 그 인물을 재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의미인 건지 혹은 그런 걸 표현한 방법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장태수라는 인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그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캐스팅 전에 저기 리딩 때는 감독님 얘기하셨어요. 선배님 그 화면 선배님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 주연이시고. 근데 이제 촬영장 딱 가서 촬영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죄송한데 이 영화는 사실 주인공이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무슨 말씀인지 선배님 얼굴이나 표정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풀샷 위주고 제일 가까운 샷이 미디엄 샷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너무 다르니까
뭐 근데 뭐 저는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어쨌든 그 감독님이 뭐 알아서 찍으시겠죠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찍기는 했었는데 다 찍고 이제 편집본을 딱 봤을 때 낚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만큼 이 영화는 공간이 주인공이고 어쩌면 그 장태수라는 인물은 어쩌면 그 공간의 입장에서는 사물일 수도 있는 어떤 부동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어떤 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화를 계속 보면 볼수록 그런 의도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감독들만큼 나쁜 새끼들이 또 있을까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이크를 좀 객석으로 돌려서 이제 관객분들의 이야기 혹은 또 질문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님께 궁금하거나 혹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맨 앞에 계신 사실 이모준 배우님은 이제 여러 번 영화에서 많이 뵀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누구신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좀 양면성이 있거나 진정성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모준 배우님을 왜 기억하냐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독립 영화를 많이 보면은 경찰관을 많이 나오세요. 경찰관은 되게 주로 청년들이 주인공인데 어떤 사건이라든지 고난에 휩싸여가지고 안부라는 작품일 겁니다. 아니 제목은 좀 많이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작품에서 나오는데 되게 주로 이제 청년이 이제 고생을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아저씨들이 이제 뭐 오해를 한다든지 뭐 몰아세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게 얼굴은 되게 멀끔해가지고 인상은 좋은데 전혀 이 청년의 고생에 대해서 또 하나 왔구나 안 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전혀 뭐 챙겨주거나 아마 무슨 사연이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경찰관으로 되게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다. 왜 같은 배우가 계속 경찰관을 나오는데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그쪽 감독님들도 그런 양면성을 약간 생각하신 게 아닐까. 정부나 경찰은 별로 청년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모준 배우님이 이미지가 그렇지 않을까. 약간 좀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이죠. 혹시 그 경찰 관련 영화를 좀 이렇게 경찰관으로 나오신 영화를 찍으실 때 좀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이 주로 청년이 고생을 하는 내용인데 혹시 그걸 찍으시면서 왜 내가 이런 역할을 했을까, 감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걸 혹시 좀 얘기 나오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보셨던 작품이 아마 안보라는 작품도 있을 거예요. 그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선제상 받았던 작품인데 거기에 저는 이제 잠깐 경찰관 역할로 나옵니다. 그때 그 작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캐릭터나 어떤 인물의 어떤 임팩트를 보지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시나리오가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그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그냥 어쨌든 그냥 그 인물로서 그냥 좀 제가 돋보이지 않더라도 제 연기나 이런 게 그냥 거기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 나의 어떤 역할이 그냥 존재했으면 좋겠다. 존재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기억이 남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출연을 했었고 또 사실 악역이나 이런 걸 제안을 받거나 좀 상대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걸 가리지 않았었는데 한 230편 정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제안을 하실 때 항상 그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이 역할로 좀 도와주시면 다음 작품에서는 더 큰 역할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좀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근데 하면 이제 항상 그 작품이 잘 되고 감독님이 나중에 또 차후에 차기작을 찍으셨을 때 계속 그냥 그런 역할, 비중의 역할들로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물론 되게 작은 역할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지만 나도 주연도 하고 싶고 좀 배우로서 좀 인지도도 좀 만들어 가고 싶고 나만의 어떤 이미지를 혹은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해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 좀 회의감이 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번아웃 같은 그런 게 와서 작품을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지금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의 어떤 연기적인 방향성을 좀 다시 좀 정립을 한 상태고 어쨌든 네 지금도 여전히 시나리오가 좋으면 어떤 역할이든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께서 근데 뭐 모든 영화에 나오는 배역들에서 소모되는 배역은 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예, 그 표정을 좀 인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봤는데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상황처럼 정말로 자기가 가정에서 안정감도 없고 그리고 뭐 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기적도 보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충족되는 것들이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충족되지 않는 그 판타지가 만약에 실현된다고 치면은 그게서처럼 만약에 진짜로 약간 원피스의 여자가 정말 자기가 바라던 이상의 어떤 것 굳이 뭐 이성이라 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걸 진짜로 이룰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 있는 가정 내 현실을 버리고 이걸 택하겠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그래도 이거라도 감수하며 살아야지 하고 살 것인지 진짜로 두 가지 선택지가 왔을 때 배우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예. 네. 뭐 사실은 뭐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당연히 가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영화에서도 이 영걸이라는 인물이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상상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감독님은 또 그런 의도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 작품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다루는 지점에 있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솔직하게 생각하면 한 번쯤 생각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쇼트를 보면 거기서 굉장히 크게 유혹받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마지막 그 결정들을 실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영화에서 그 인물 마지막 쇼트 이후는 또 어떻게 됐을까도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항희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도 사실은 그런 선택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액자를 덮고 이제 다 생각을 접었잖아요. 근데 파도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꿈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선택 안 했어요. 어쨌든 예. 저였어도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독님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이런 지점이 이런 욕망에 대한 상징하는 것들이 이성에 대한 것들로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찍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든 간에.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배우님하고도 얘기 많이 했던 게 아까 배우님이 얘기했듯이 실제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게 꿈에서 나왔던 얘기를 쓴 거여서 그거를 전제로 제 영화가 장르는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아니라고 이제 호준 배우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아, 마지막에는 표정도 굉장히 강렬했고 파도 소리도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서 살짝 넘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슬퍼지게 됩니다. 자, 또 혹시 다음 관객 예. 네. 어나더 타운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영화를 본 내내 하네케 영화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도 히든이라는 영화가 너무 강렬하게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촬영 방식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뭐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혹시 레퍼런스가 있었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첫 숏과 마지막 숏을 보면 사실 그 두 숏이 대우 관계처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주인공이 사실은 뭔가 변화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게 폭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죽이 그런 기능을 했는지도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많은데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사실 비어있는 미장센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지시적으로 써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님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의존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첫 번째가 이제 레퍼런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히든이라는 작품 저도 정말 좋아하게 봤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게 무의식적으로는 있는지 몰라도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참고 대상은 아니었고요. 참고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결은 많이 다르지만 대만의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라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기억에 대해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걸 굳게 결심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빛 같은 거는 그런 모티프 같은 거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이 조금 희미한데 그 변하게 되는 모티브, 폭죽에 네, 변하게 되는 계기가, 타이밍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폭죽 이후와 이전과 나뉘다. 그래서 영상적으로 보이기에는 이 인물이 누가 터치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인물이다. 원래는 계속 그냥 부동산의 부동처럼 움직이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 그 폭죽에 해서 이제 뛰어 나가면서부터 이 인물에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 영화는. 이런 컨셉적인 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거는 컨셉적인 거고, 사실 아내와 만나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장난치는 폭죽이 침입하고 거기 다시 돌아왔을 때 숟가락이 엎어져 있고 그런 어떤 밥,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밥이 놓여져 있는 거를 혼자서 여겨지면서 인물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거를 계속 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변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모더레이터를 정리했는데 저도 지금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긴 롱숏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채워야 될 미장센들이 되게 많잖아요. 연출자, 뜨는 배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 혹은 아니면은 그걸 배우님의 어떤 호흡이나 어떤 감각에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게 프로덕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정말 제 동료들과 몇 명 같이 한 그런 수준이었어서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는 게 사실 글쓰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동네를 가지고 시작된 계기도 했고, 그 동네에 제 기억 속에 좀 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을 되게 찾아다녔어요.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어떤 곳은 빌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파여져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흙더미로.
그래서 이게 촬영 한 달 전에 이야기인데 여기가 조금 남아있으면은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한 2주 뒤에 다시 갔는데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로케이션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물이 그 손님들을 소개시켜줄 때도 그 공간이 실제로 도배를 하는 공간이어서 제가 세팅한 게 아니라요. 그 도배를 하고 진행 중이고 이게 2주 전도 다르고 2주 후에도 다를 수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실제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테이크도 말 그대로 공간에 맞춰서 카메라도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인물의 호흡은 말 그대로 러닝타임은 되게 신경을 썼어요. 롱테이크다 보니까 같이 현장에서 편집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러닝타임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뭐 리듬을 같이 수정을 했죠. 그런 조율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연기적으로 저는 좀 약간 일상적인 느낌의 어떤 연기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편인데 대사나 대사 처리 방법이나 혹은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눈 깜빡임이 많으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정리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실제 대화를 나눌 때 눈을 항상 많이 깜빡이잖아요.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 지점에서 감독님이 하여튼 저의 어떤 그런 연기적인 기존의 방식들을 좀 많이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디렉션을 하시면 항상 자제를 시켜주셨고 대사 뭐 애드립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절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어쨌든 이 인물은 이 인물이 상징하는 건 부동의 의미가 커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연기할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사실 좀 질문해보고 싶은 건 워낙 많아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또 밤새 가면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음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마지막 한 분만 더. 저 오나더타운부터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만드신 건지 일단 좀 말씀해 주면 감사하고요. 그 영화에서 딱히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게 뭐 저는 이제 좀 장르를 좀 별로 뭐 다양하게 보지도 않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아이들은 왜 애들을 모티프로 썼는가 그것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는 촬영은 2020년도에 3회차 하고 2021년도에 한 회차 더해서 202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딱 그 영화의 주제라기보다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기획의도를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경기도 부천시가 배경인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성인 될 때까지 쭉 살았고 군대나 대학교를 통해서 한 6년 동안 다른 동네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부천에 다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와서 제 동네를 산책했는데 제 기억이 다 없어질 만큼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불과 제가 그래도 20년 살았는데 한 5, 6년 만에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어서 마치 제 기억, 제 어린 시절 자체가 실종된 감각을 느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저는 이런 동네에서 굉장히 위험한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폭죽을 던지거나 날개를 던지거나 그리고 그땐 또 왜 그런 장난을 했지 이런 생각도 갑자기 스스로 퍼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저도 말 그대로 추적해가는 과정이었고 근데 보면은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해야 되는 결과는 그렇다고 해서 바뀐 이 신도시로 바뀌었는데 그걸 역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역행하자거나 하면 안 되죠. 역행하면 안 되죠. 지금 너무 살기 좋은 도시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가 애초에
바뀌기 이전에 어떤 임시 상태였구나. 바뀌어야만 하는 공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도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그래서 예, 그거를 그래도 바뀌기 전에 그래도 제 기억이니까, 소중한 기억이니까 조금 영화로도 조금 남기면 어떨까, 이런 계획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몸미구도 많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예, 많이 바뀌었다고. 더불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첨부하면, 사실 어나더 타운의 저는 첫 쇼트의 그 아이 하고요. 일단 마지막 쇼트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질문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은, 혹은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좀 첫 쇼트하고 마지막 쇼트에 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실지. 예, 아이가 실종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드디어 주인공이 움직이고 손정등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인물이 되게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별거 이유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찾아온 아내와 마주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러니까 별거 하는구나 라는 그런 추측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인물이 보면은 모든 걸 다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누가 터치해만 움직이고, 하지만 또 이 부동산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공간을 바뀌게 하고 계속 바뀌는 거 재생산하는 데 일조를 하는, 거기에 매몰된 그런 인물인데, 사실 그런 인물 자체가 오히려 실종에 기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 자체가 실종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가 오히려 그 손전을 비추면서 자신에 대해서 약간 실종의 감각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예, 물론 뭐 아이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좀 쉽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영화 좀 너무 나이브하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피사 게시물도 흐려서 누군가는 좀 아이가 아닌 거 좀 헷갈리긴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직접 맞닥뜨렸을 때 예, 실종된 사람의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쇼트의 그 아이도 그 공간에 부재한 아빠를 살피러 온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뭐 네. 첨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그런 영화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너무 좋았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야기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실 납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흡수가 되지는 못했었는데, 어쨌든 내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지 그 모호한 어떤 느낌들을 그냥 그 느낌들을 연기하면 되겠다. 감독님의 디렉션 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좀 뭔가 실마리가 풀리네요. 인물에 대한. 아까 그 표정의 이제 마지막 쇼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나타운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세 작품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쇼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악당의 사연에서도 사실 마지막 쇼트를 보면서 감독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화면비를 그렇게 하셨나요? 이미 그 전에 쇼트에서도 사실 녹화가 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쇼트에서 화면비를 그렇게 없애버린 이유. 네네. 그러니까 화면 원래 그 앞 쇼트에서도 2.35대 1로 녹화가 안 되고 있을 때도 네네네. 2.35대를 보여주시다가 네네. 녹화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시해주고 네. 마지막 쇼트에 사실 다 16대 9로 찍으셨단 말이에요. 네.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럼 좀 잔인한 거 아닌가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뭐 일단 16 그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관객을 속이기 위한 장치로 일단 넣어뒀던 거고, 잔인하죠. 잔인하고 사실 그 길게 얘기를 했던 부분에 그것도 있었어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배님이 배우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기를 의도하면서 만든 엔딩이기도 하니까, 물론 누군가 진심을 알아줬다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웃게 보일 수도 있고 잔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따뜻하게 안아준다면은 결국 내가 하려는 얘기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잔인하고 저는 되게 슬프다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그렇죠. 슬프죠. 네. 그걸 연출하셨잖아요. 그렇게 잔인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슬픔을 좀 보여주고 이런 슬픔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도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쇼트에서 사실 진짜 그 한 방울 떨어진 눈물까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너무 처절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에서 저는 이제 그 표정을 보다가 이제 느끼게 된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일상들을 영위하면서 일탈을 욕망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이거는 뭐 저희가 보기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오히려 일상을 욕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또 그냥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작품을 꾸준히 하시는 이유 혹은 그러면서 계속 다음 작품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진정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힘들죠. 힘든데도 이렇게 작품을 계속 정진하는 이유. 사실은 한 4년 정도 다른 일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접고 물론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연기를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아야 돼, 버텨야 돼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 삶이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상태로 계속 기억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좀 웃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존 카사베츠라는 감독이 영화는 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평행 이론의 세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가 뭐 어떻게 힘들게 살았든 뭐 조금 부럽게 살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제 본인이 현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대안의 현실을 만들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정 각자에 있는 거고 그에 대한 태도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은 찍을 때는 뭐 배도 잘 안 고프니까 배도 잘 안 고프고 사실 뭐 돈이 벌리는 작업도 아닌데 되게 그 어떤 업무보다 좀 열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 카사베츠 감독님이 하신 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조항희 감독님. 그냥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거죠. 네. 뭐 사실은 사실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이게 시각화라 그러죠. 이렇게 딱 눈으로 딱 보게 되면은 그게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거의 마약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되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SNS에 이렇게 한 줄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한 줄과 예를 들어 뭐 제가 아무리 10줄짜리 줄글을 써도 와닿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득력 있게 남기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의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우리가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의 특별전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그만큼 희소하고 그만큼 또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작품을 그래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작품 영화를 만드는 데서 배우란 어떤 존재일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범 감독님부터. 저는 미리 말을 했지만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당인데 악당이 없으면은 영화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실력 좋고 무시무시한 악당이 나올수록 이 영화는 나올수록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되게 잔황부도한 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항기 감독님께서는 혹시 배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쨌든간 뭐 사실 연출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어떤 판을 까는 거고, 사실은 우리 관객들은 사실 인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고, 배우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배우는 종교인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 무속인일 수도 있고 예. 왜냐면 이렇게 좀 많은 어떤 원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받아들여서 해서 빙의라는 어떤 운동도 있고, 예,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떤 걸 해소시켜 주시는 믿음을 줘야 되니까. 예, 저 여기 지금 네 믿음을 보여서 여기 교회 다 모여서 다 같이 기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영화처럼 사자 냄새가. 어쨌든 은근히 설득력이 있네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작품 촬영할 때 배우들이 디렉션 안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 판 깔았고 노세요 이렇게 했던 그랬던 추억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모준 배우님께서는 물론 벌써 이제 엄청난 필모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더 매진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뭔가 또 지향하고 싶은 혹은 뭐 성취하고 싶은 그런 배우의 어떤 상들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멜로. 사실은 그 뭐 어떤 역할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을 안 해봤으니까 이 역할 꼭 해보고 싶다.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해본 것 같고, 물론 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캐릭터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글쎄요. 연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걸 이끌어가는 어떤 주요 인물보다는 사실 그 주요 인물과 대립되는 어떤 인물 혹은 인물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인물, 그런 게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영화나 배우님을 얘기하자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그런 역할, 그런 거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역할이 되게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조만간 그 젖이 나오는 아빠를 보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같이 서울에서 제 차로 같이 왔었는데 그 작품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뭐 얘기를 나누다가 장편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근데 뭐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먼 길을 오늘 다 부산에서 묵으시죠? 오늘, 맞습니다. 오늘 자리가 마치면 어떻게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같이 오신 악당의 사연에서 감독 역할로 출연해주신 네네. 여기 박규태 배우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감독 역할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랑 또 제가 늘 존경하고 항상 늘 그리웠던 허성호 감독님이라고 여기 계시거든요. 그 지금 미국 LA에서 이제 영화를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다시 장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잠시만 일어서서 좀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아마 회를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예, 뜨거운 밤 남자 5이 뜨거운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배우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하고 오늘 영화 봤던 소감 혹은 얘기했던 에 대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 인사 전하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그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여기가 이제 총 33석 맞나요? 네,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분이 예매를 하셨을까? 그래서 살짝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4석 정도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하셨구나. 근데 예매를 하고 안 오셨던 저기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좀 놀랬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영화 영화제 주최 측의 그 어떤 추진력이나 어떤 진행 능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감탄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사실 3번째 배우전이에요. 배우로서는 너무 감사한 어떤 이런 자리를 3번이나 가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번 이 세 작품을 하트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김미라 집행위원장님께서 좀 먼저 권유를 해주셨지만 이 감독님들을 꼭 모셔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3번 정도 했으니까, 아니 2번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돋보이는 것보다는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자리가 됐고 시간 내주신 감독님들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전을 할 수 있는 더 하게 된다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그걸 바란다는 거는 이제는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모준 배우님의 특별 전원 대극장을 대관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